자, 자, 빛의 경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빛의 경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과학자가 아니고 아이러니하게 수학자가 발표를 합니다. 꽤 유명한 양반이죠, 이 양반? 심지어 학원도 있죠. 페르마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빛은 가장 짧은 시간을 내는 최단 시간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같은 매질일 경우, 빛이 지나가는 물질이 똑같을 경우는 당연히 어떤 게 가장 짧은 거리가 되죠? 직진이죠. 맞지? 같은 매질일 때는 직진하는 게 가장 짧은 거리가 되고요. 다른 매질일 때는 조금이라도 빠른 영역을 조금이라도 더 가는 게 오히려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로와 관련해서 두 번째, 반사라는 것. 직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빛의 반사라는 것은 빛이 물체 표면에서 원래 왔던 쪽으로 돌아 나오는 것이 반사인데, 이 반사의 과정에서도 어떤 경로를 택해야 된다?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건 최단 시간 경로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 호수가 있는데, 아주 잔잔한 호수. 호수 반대편에 가로등이 하나 불이 딱 켜져 있어요. 우리는 이쪽에서 그 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등 빛이 호수 어느 지점에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광원, 반사할 물체, 우리가 느끼는 눈까지의 최단 거리를 어떻게 작도하면 되느냐? 가장 짧은 거리 작도하는 법 아마 내가 배우기로는 난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그쵸,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되죠. 대칭 이동을 시키고 광원에서 직진으로 끄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그 지점에서 그대로 반사 법칙에 따라서 반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 그죠? 자, 이때 이 반사되는 지점에 대해서 수직으로 지나는 선을 그리고 이 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법선을 그렸을 때 들어오는 빛을 입사광, 여기서 반사되는 빛이 반사광이 되고요. 입사광과 법선 사이의 각도가 입사각. 이쪽으로 반사되는 쪽 각이 반사각인데, 자, 요거 잘 봐봐. 요 각이랑 같죠? 막국지각이니까, 그지? 얘랑 같지, 대칭이니까. 따라서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같을 수밖에 없게 되죠. 맞지? 이게 반사 법칙이에요.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게 나오게 된다. 오케이? 자, 이 법칙이라는 말은 자열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이라서 예외가 없이 언제나 적용이 되는 게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체가 반사되는 반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물체의 표면이 아주 매끈한 경우, 아주 매끈한 표면에서는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들이 완벽하게 나란한 법선 덕에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나란하게 나가겠죠. 맞지? 이렇게 반듯하게 반사되는 것을 우리는 정반사라고 하고요. 물체의 표면이 우둘투둘할 경우, 경사가 좋냐? 이렇게, 너무 웨이브 좀 확실하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우일 때는 난반사가 되는데, 여기, 왜 삐뚤어마냐? 여기. 똑바로 그리려니까 더 삐뚤삐뚤하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난반사일 경우 바닥 표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주하는 바닥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바닥 모양이. 그러면 이 지점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 지점은 접선이 이렇게, 이 지점은 접선이 거의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바닥 면의 형태가 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법선이 이 경우는 여기가 법선, 이 경우는 여기가 법선, 이 경우는 거의 여기가 법선이 된다. 저 법선에 대한 뭐를 한다? 반사법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빛은 여기로 튕기겠죠? 이 빛은 일로 튕겨야 되지. 이 빛은 오히려 일로 튕기겠죠. 나란하게 들어와서 나란하게 반사돼 나가지 못하고 들어온 빛이 막 사방팔방으로 튀잖아. 이렇게 산란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난반사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정반사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보이는 것을 말해요. 반사나 굴절돼서 나타나는 거. 무슨 소리냐? 여기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가로등 빛이 나간다고 생각해 봐봐. 요렇게 빛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각각 법선이 요렇게 설 거고, 요렇게 설 거고, 요렇게 법선이 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반사되는 빛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반사되고, 요렇게 반사되고, 이렇게 반사되죠? 맞지? 그럼 요 반사광들을 역으로 연결하면 요게 한 점에 모이죠. 맞지? 요 한 점에서 마치 빛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즉 여기에 나타난 얘가 상인 거예요. 우리가 요쪽에서 볼 때 이 가로등이 비쳐 보이는 모습이지. 그지? 항상 요렇게 반사나 굴절이 됐을 때 상이라는 것은 여기가 광원인 듯, 즉 그냥 순수하게 직진한다라고만 생각할 때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상이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오늘 학원 오는 길에 집에서 세수하고 거울 봤잖아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바로 뭐다? 상인 거죠. 이해가 돼요? 자, 이런 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도구가 거울이죠. 거울은 크게 평면 거울하고 구면 거울로 나뉩니다. 평면 거울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우리가 서 있다고 친다면 평면 거울의 상은 어떻게 그리게 되느냐? 요렇게. 자, 거울에 나란하게 들어가는 빛 하나, 그리고 어디를 작동하냐? 요 중앙 벽 있죠? 벽 바닥을 찍는 빛 하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빛을 잡으면 상을 작동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원래 여기 들어온 빛은 요렇게 반사되겠지? 요 빛은 요렇게 반사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반사돼 나오는 빛의 연장선, 여기서 반사된 빛의 연장선, 여기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이 있는 것처럼 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요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고, 모습과 키가 그대로 똑같게 나타납니다. 얘가 움직이면 얘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맞지? 여기서, 이건 사직에서도 안 해준 건데. 여기서는 할 수 있겠구나. 되게 옛날에 영재원에서 나왔던 재밌는 문제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영재원 기출이다. 이거 부산대. 이 경우에 내가 V1으로 다가가면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거울 속의 상도 V1으로 다가오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다. 그지?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 뭐가 문제가 나왔냐면 거울이 우리 쪽으로 V2로 다가온다면 상의 속도는 요거 안 움직인다 치고 내가 안 움직이고 거울이 V2로 다가올 때 상의 움직임은 어느 속도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까? 얼마로 다가오게 된다? 그쵸. 2V2가 돼요. 왜? 얘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얘는 2배나 빨리 다가와야 똑같은 거리가 유지가 된단 말이지. 유사 문제로 이게 있어요. 물체의 여기 우리 반사법칙에도 유사 문제, 이거는 저기 부산대학교 원격과제로 나왔던 거야. 영재원. 입사광을 세타1으로 올라가면 반사각도 세타1으로 올라가겠죠. 이건 당연하지. 근데 요 바닥이 세타만큼 기울어지면 바닥 평면이 거울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잖아. 그지? 거울이 기울어지면 은교야. 거울이 세타만큼 기울어지면 법선이 세타2만큼 기울어질 거 아니야. 바닥이 만약에 세타2만큼 기울어지면, 그죠? 그러면 반사광은 얼마나 기울어지게 된다? 2세타2만큼 기울어진다가 나왔어요. 옛날에. 이 시영재원인가 부산대 영재원인가 그랬어요. 원격과제로. 우리가 그냥 반사법칙을 가리키고 중학교 레벨에서는 요게 같다. 여기에 상이 같다까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더 큰 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응? 알겠지? 그래서 저 조는 친구도 있는데 여자애들이 눈이 확 띌 만한 자기 방들 있죠? 집에. 자기 방 있지? 보통 여자애들이 자기 방을 가지게 되면 남자애들은 도저히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 아이템 하나를 꼭 가지고 싶어 하게 됩니다. 전신 거울이요.
거울 있어. 전신 거울 방에. 은교는 아직 없고. 왜 필요한지 모르지. 필요하지. 어? 그래도 넣었지. 자, 여기서 문제. 최고의 딜레마.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한 번에 다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우리는 전신 거울이라고 합니다. 전신 거울의 크기는 최소 몇부터 가능할까?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비춰볼 수 있을까? 얼마쯤 되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은 내 기준. 선생님 키 180. 몇 센치 이상? 자, 과학 선생님의 키는 180cm입니다. 과학 선생님이 전신 거울을 사려면 최소 몇 cm짜리 거울을 사야 할까요? 얼마면 될 것 같아? 180. 키가 180이야. 180cm가 다 필요하다. 160이면 된다. 10cm 아래 위로 20cm는 왜 뺐어? 얼마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할 수만 있다면 키의 절반이면 됩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자기 키의 절반이면 돼요. 세로 길이는. 왜냐면 봐봐.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눈이 있다 치자고. 어디다 대두다, 그지? 그러면은, 자, 눈높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일단. 우리가 동일한 거리에 있는 상을 본다고 생각합시다. 상의 비율이 더 좋아? 다리가 더 길어? 용서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의 발을 본다고 한다는 건 사실은 이 지점에서 반사된 내 발을 보면 되죠. 맞지? 얘가 상의 머리를 본다는 말은 이 지점에서 반사된 내 머리를 보는 거잖아. 즉 거울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자, 요 지점을 기준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단 말이야. 지금 반사법칙에 따라서. 다른 거는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입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거울의 길이는 키의 절반이면 됩니다. 그지? 다르게 보이는 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려서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평면 거울에 대한 설명까지를 했습니다. 요거 일단 정리를 하고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거울에서 구면 거울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구면이라는 말 자체가 이겁니다. 그 거울의 표면이 구의 일부분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오목 거울이라던가 그림을 만들어. 요런 볼록 거울이라던가. 오목 거울은 요렇게 빛이 나란하게 거울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빛이 모이는 점이 생깁니다. 여기를 초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목 거울에서 물체의 상을 작도하는 두 가지 선은 요 선, 요 1번 선, 여기서 나란하게 들어가서 초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 두 번째 선은 물체에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 물체가 있다고 칠게요. 거울의 중선으로 가서 반사법칙을 따라서 가는 이 선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요 선의 경로와 초점을 지나는 선의 경로가 지금 요쪽으로 가면 생각해보면 계속 퍼지지. 그럼 어디서 교점이 이루어질 거다? 요 거울 뒤쪽 여기 어딘가에 상이 맺히게 되잖아. 맞죠? 그런 식으로 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플을 통해서 작도의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작도는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칠 겁니다. 2학년들 작년에 세 가지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오목거울의 반사에서 가까울 때, 멀 때, 매우 멀 때. 그지? 정확하게는 원래는 5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A라는 게 거울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라고 가정할 때 작도는 고등과정 가면 나오거든요. 그때 배우고 지금은 상이 맺히는 형태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거울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 F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초점거리 안에 물체가 있을 때, 두 번째 물체가 초점 위에 존재할 때, 세 번째 물체의 위치가 초점보다는 멀고 초점거리 2배보다는 가까울 때, 네 번째 초점의 2배의 위치에 있을 때, 다섯 번째 초점거리 2배보다 멀 때 총 5가지의 상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언제? 오목거울은. 오목거울은 우리가 수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한 점에서 모인다는 소리죠. 이 5가지 중에 중학교에서 배우는 건 1번, 3번, 5번입니다. 기억해 혹시 어떤 상이 맺히는지? 자, 1번의 경우는 확대가 된, 즉 물체보다 더 크게 보이는 똑바로 서 있는 허상이 맺힙니다. 여기서 허상이라는 건 뭐냐? 상의 위치가 거울 뒤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거울 안쪽에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어떻다?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똑같게. 초점 위에 물체가 올라가게 되면 안 보입니다. 상 자체가 없어져요. 초점에다 딱 물체를 올려놓잖아. 그러면 이 경로와 이 경로가 평행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이 맺히지 않게 되고, 이거 보통 우리가 멀대라고 하는 거. 확대가 되지만 뒤집혀 있는 실상. 요 거울 앞쪽 영역에 빛이 모여서 실제 상이 맺히게 되고요. 그 상의 위치에 스크린을 가져다 대면 그 스크린에 상이 맺히는 게 보이게 돼요. 2배가 되면 물체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물체가 놓여져 있는 곳에 상이 맺힙니다. 대신에 상하가 뒤집힌 상태로 맺히고요. 2배보다 멀어지게 되면 축소가 된 뒤집어진 실상이 맺히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볼록 거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나란하게 빛이 입사하잖아. 그러면 마치 여기에 있는 이 초점에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반사 경로가 택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경우는 물체를 하나를 놓게 되면 요 경로선과 요 경로선의 교점인 여기에 항상 상이 맺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볼록 거울의 경우는 물체 위치와 상관없이
축소가 된 똑바른 허상이 맺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거울 세 가지 배웠잖아요. 평면거울, 오목거울, 볼록거울 세 가지를 배웠잖아. 각각이 어디에 쓰이냐면 첫 번째, 평면거울이 가장 흔하죠. 응?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거울이나 손거울이 다 평면거울이지. 일반적으로 가정용이나 욕실이나 특히 자동차에서 거울의 예를 많이 들게 되거든요. 자동차에는 어느 거울이 평면거울이냐면 보통 이제 어른들이 백미러라고 이야기하는 룸미러 있죠. 운전석 옆에서 운전하면서 뒤에 차들이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를 보기 위한 거울. 저 실내에 있는 거울 있잖아. 걔가 평면거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평면거울의 특징. 좌우가 반대로 보이긴 하지만 어떻다? 물체의 크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니까 거리 감각이나 그런 데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오목거울. 빛을 한 점에 모아줄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만약에 초점에 광원 장치를 놔두게 되면 어떻게? 앞쪽으로만 빛이 뻗어나가게 되겠지. 나란하게. 그렇게 빛을 모아주는 능력이 있는 오목거울은 어디에 쓰이느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 요즘은 거의 광원 장치를 쓰는데 현미경에서 고배율을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나 치과의사들, 보통 내과의사들도 종종 쓰시는데 요 이마에 거울 달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요렇게 뭐 들여다볼 때 이마에 거울 달려있는 경우 있잖아. 의료용 거울도 있고, 그 다음에 4년에 한 번씩 하는 전세계 체육인의 축제. 올림픽 할 때 뭐 하죠? 올림픽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성화봉송하지. 그 성화체 화경이 오목거울입니다. 그 태양열 조리기가 오목거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성 안테나.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신호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볼록거울은 어디에 있느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딱 이렇게 커브길 도는 곳에 거울 동그란 거 붙어 있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아파트 주차장 가는 길에. 왜?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미리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있잖아요. 어디? 그쵸. 가게의 보안용 거울. 볼록거울의 특징이 넓은 시야를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거, 작은 마트 이런 데 가보면 저기 구석구석에 뭐가 있다? 거울이 붙어 있죠. 걔네들이 볼록거울인 거야. 그거는 뭐가 중요한 거다? 크고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누가 이상한 짓 하는 걸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그러면은 자동차에서는 볼록거울이 어디에 있다? 우리 측후광 거울 있죠. 자동차 옆에 달려 있어서 옆쪽 뒤를 볼 수 있게. 우리 차선 바꾸기 할 때 쓸 때 보는 거울 있잖아요. 옆에 앞문짝에 달려있는 작은 거울. 그거는 거울이 작지만 뭐 어떤 필요가 있어? 옆쪽에 공간 넓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뭐를 설치해 놓는다? 볼록거울을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후방 거울에는 이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는 더 가깝습니다. 무슨 소리다? 아까 우리 볼록 거울은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 축소돼서 작게 보인다 그랬죠. 넓은 시야를 만들기 위해서 물체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멀리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문구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특히 버스나 트럭용에 적혀 있어요.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파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파동이란 자, 괜히 세로로 쓴 게 아니에요. 파동의 성질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세로를 써서 각 줄에 적혀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파동이 어떤 것인지를 중등 범위 플러스 알파까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간단하게 파동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물질, 즉 질량이 지 혼자 흔들리면 진동이에요. 근데 얘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얘 옆에 있는 녀석이 같이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면 파동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면 파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서 혼자 응원하던 사람이 혼자 일어났다가 앉았어요. 그건 진동이지.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가 앉으려는 타이밍에 옆에 사람이 약간 엇박자로 일어나서 따라 움직여. 그럼 그 옆에 사람도 또 일어나 하면 어떻게 돼? 파도 타기 응원이 되죠. 그게 뭐가 된다? 파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동에 대해서 각각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파동의 한정. 파동이 파1이라 그래서 파동이 시작되는 점을 파1이라고 합니다. 빛이 시작되는 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빛이 나오는 물체 광원이라 그랬죠. 자, 1학년 때 배웁니다. 지진이 시작되는 곳을 뭐라 그러죠? 지진이 시작된 포인트.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 지구 내부 구조할 때 언급이 한번 됩니다. 지진이 시작되는 곳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시작되는 곳은 한자 공부 소리가 시작되는 곳은 그럼 무슨 원이라 하면 될까요? 네, 음원입니다. 스트리밍 하는 그 음원 말고. 자, 파동이 시작되는 점을 파1이라고 하고요. 이 파1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진동수를 결정하는 게 파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파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절대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진동수입니다. 이 떨리는 박자는 그 박자 그대로 모두가 똑같이 떨리면서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 공부를 계속하는 동안 진동수가 바뀌는 케이스는 딱 하나 있어요. 도플러 효과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앰뷸런스 되게 많이 다니는데 앰뷸런스가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소리가 바뀌는 거 느껴본 적 있죠? 앰뷸런스가 우리 쪽으로 다가올 때는 소리가 어떻게 삐용삐용삐용삐용 높은 음으로 되게 빨리빨리 하지. 나한테서 멀어지는 앰뷸런스 소리는 히히히히 박자도 왠지 좀 느려지고 음도 좀 힘 빠지고 쭉 쳐지죠 소리가. 앰뷸런스 소리가 두 가지라서 그럴까요? 아니 원래 앰뷸런스는 삐용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고 있는 소리가 파1이 내한테 다가오니까 이 소리가 어떻게 되는 효과가 난다? 눌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삐용 하면서 높은 음이 되는 거야.
나한테서 멀어질 때는 이 소리 파장이 늘어나 버려요. 히히히히 하고 가는 거예요. 요렇게 변하는 걸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소리의 높낮이가 바뀌고 빛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나중에 통합과학 가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빼고 나면 진동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뀝니다. 자, 진동수라는 거는 초당 왕복 횟수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됐죠? 자, 진동.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혼자서 흔들리면 진동. 그 진동이 이웃한 입자들 때문에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옆으로 퍼져나가면 파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파가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그 매질이 위아래로 진동하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죠, 파동이. 맞지?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횡파라 부르고, 파가 진행해 나갈 때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들릴 경우는 이렇게 모이는 데가 촘촘할 거고 사이는 널널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겠지. 이렇게 돼서 여기 빽빽한 부분이 앞으로 쭉 전달돼 갈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장난감 중에 무지개링이라고 알죠? 플라스틱 용수철처럼 생긴 장난감. 주르륵 해서 계단에서 이렇게 주르륵 내리면 주르륵 혼자 내려가는 거. 그리고 가지고 놀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엉켜서 버려야 되는 장난감 있잖아. 내가 그거를 40개인가 샀거든요. 내가 이 짓거리를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동안 40몇 개를 사서 다 버렸어요.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놔둔 걸 학생이 만지고 놀다가 엉켜서 버린 게 30개. 수업 마치고 교무실에 잘 갖다 놓은 거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버린 게 10개예요. 확률이 대략 그 정도쯤 되더라고. 여기에 그 무지개링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일단 무중력이라 치고 얘를 앞뒤로 흔들면 어떻게 돼요? 좁아진 게 쭈르륵 전달되지. 이게 종파. 이거를 아래 위로 흔들면 출렁출렁 거리는 게 앞으로 전달이 되잖아. 이게 횡파예요. 요거를 뭐라 부른다? 종파라고 합니다. 횡파와 종파는 진행에 대해서 각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다르잖아. 그 특징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냐? 매질이 바뀌어요. 매질이란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하는데, 참고로 매질이 있는 파도 있고 없는 파도 있습니다. 매질이 있는 파를 우리는 실체파라고 하고, 그럼 매질이 없어도 되는 파동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자기파가 매질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매질이 없고, 빛은 그래서 복사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잖아. 그런데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진공인 우주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죠. 왜? 얘는 전자기파니까. 선생님, 그러면 전자기파는 어떻게 에너지가 전달되나요? 전기장 진동으로 자기장 진동이 생기고, 자기장 진동이 전자기 유도로 그 다음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장, 정전기에 의한 공간이 자기장, 자석의 힘을 만드는 공간을 만들고, 그 자기장이 변하니까 다시 전자기 유도로 전기장이 생겨. 새롭게 생기는 전기장이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고,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으로 교차되면서 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매질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그래서 느려집니다. 오케이? 자세한 건 고등과정 가서 배우세요. 자, 그런데
횡파와 종파에서 쓸 수 있는 매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 역시 중학교 1학년 1학기 지구과학 파트에 나옵니다. 지진파 할 때. 횡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빛하고 지진파의 S웨이브, 세컨더리 웨이브가 횡파예요. 종파의 예는 소리하고 지진파의 프라이머리 웨이브, P파가 종파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다?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전달이 되는데 횡파는 고체만 됩니다. 전달이. 그래서 1학년 때 지구 내부 구조 배울 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지구의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다는 증거는 지진파의 S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P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외핵이 액체인 걸 알 수 있었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지?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정리를 딱 보고 나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 파도 있죠? 물결파. 횡파계, 종파계. 파도가 헷갈리지? 헷갈리죠? 어? 자, 필살 가불기. 정답은요. 물결파는 횡진동과 종진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회전파입니다. 바다에 파도 칠 때 튜브 띄워놓고 누워있어 보면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파도가 올 때 아래 위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 파도가 다가오면 파도 쪽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리고 파도가 지나갈 때 파도 타고 앞으로 밀려나지. 그리고 파도가 지나가는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돕니다. 튜브가. 그래서 횡진동과 종진동이 같이 일어나요. 파도가 지나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회전파인 파도는 어디서도 전달된다? 액체에서도 전달이 됩니다. 됐죠? 응? 자, 주위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는데 커다란 수조에 물을 받아놓고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커다란 수조에 긴 짝대기를 놓고 짝대기를 흔들어서 물결을 일으키면 그 물결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란하게 물결이 생겨서 앞으로 전달이 되죠. 이렇게 전달이 되는 파동을 우리는 평면파라고 하고요. 자, 똑같은 수조에 요 한 점에 손가락을 놓고 톡톡톡톡톡톡 일정한 박자로 두들기면 어떤 물결이 생기죠? 요렇게 둥글게 퍼져나가는 물결이 생기지. 맞죠? 이런 거를 우리는 구면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생기는 요 선을 우리는 파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파면의 정체는 사실 뭐다? 파동의 마루를 이은 선입니다. 자, 마루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파동의 형태를 보면 보통 이렇게 쌓인 곡선을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횡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가장 높은 꼭대기, 요 지점을 마루라고 해요.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마루를 이은 선이 파면입니다. 그러면 요게 거리가 될 때 마루에서 마루 사이의 간격을 람다 파장이라고 해요. 즉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람다, 요 사이 거리가 람다 파의 길이가 됩니다. 그지? 그리고 이 파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진행 경로에 항상 수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파는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대로 나란하게 전달이 되는 거고, 구면파는 어떻게? 이렇게 한 점에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지? 그 차이 때문에 어떻냐면 평면파의 경우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량이 일정한데 반해 구면파의 경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량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구면파의 경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진다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가 앞에서 들으면 가까이 잘 들리잖아. 멀어질수록 약해지죠. 왜? 이 소리가 퍼져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중간에 공기를 전달돼 가는 과정에서 공기 분자들끼리 충돌 등등으로 열 에너지로 변해서 사라지니까. 하지만 이렇게 평면파로 소리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소리를 어떻게 훨씬 먼 데까지 잘 전달할 수 있겠다. 그죠? 그게 뭐냐면 핸드마이크. 그 학교에서 야외 수업 갈 때 주임 선생님이 들고 와서 무슨 학교 여러분 모이세요? 아니 뭐 야채 장사 아저씨가 계란 배추 왔어요 할 때 그 소리 쫙쫙 뻗어 나가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팔 모양의 구조가 소리를 무슨 파로 만들어준다? 평면파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쫙 뻗어 나가지. 옆으로 안 퍼지는 대신에. 오케이? 자, 여기서 살짝 심한 내용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물리학에서는 각 영역별로 가장 뛰어난 혹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역학 파트에서 뉴턴이 그랬고요. 전기 파트에서는 맥스웰이라는 천재가 나옵니다. 나중에 고등과정 가면 배워요. 연력학에는 열과 관련된 단원에는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가 나와서 큰 역할을 하고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서는 아인슈타인과 보어 보른 하이델베르그가 중심이 됩니다. 파동광학에서는 하위 헌스라는 과학자가 나와요. 하위 헌스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학책을 많이 읽어봤어도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최근에 이름이 이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출판된 지 좀 오래된 책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 집에 있는 Y책에도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호이겐스입니다. 파동과 관련해서 뉴턴하고 실제로 대립했던 사람이에요.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의 대결에서 최초로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뉴턴은 입자라고 했었거든. 어쨌거나 이 하위헌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파면은 새로운 파원이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파동은 구면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평면파는 어떻게 된 거냐? 하위현스가 바라보는 평면파는 이런 거예요. 여기가 다 파원들이라서 그 구면파들이 이렇게 겹쳐져서 파면을 만든다는 거야. 그럼 이 파면이 새롭게 이렇게 겹쳐져서 파면을, 이렇게 겹쳐져서 파면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평면파는 이 파면의 겹침 정도가 균일하게 계속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는 거야. 그에 비해 구면파에서는 요 파면이 요렇게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똑같은 개수가 커버해야 되는 면적이 점점 어떻게 된다? 넓어지지. 즉 조밀함이 점점점 펴지잖아. 파동이 겹치는 정도가.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하위연스의 요 내용이 나중에 굴절 이야기를 할 때 쓰입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조금만 설명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여기 잠깐 와봅시다. 마루랑 골, 파장까지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각 여기에 있던 매질들이 이런 파동이 될 때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인 것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일 때 최대로 멀어진 마루까지의 거리나 골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고 진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대로 움직인 위치 변화 값이라고 하는 것을 진폭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람다. 파장은 한 마디의 길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냐면 한 주기에 진행한 거리가 되기도 해요. 파동 한 번 왕복하는 동안 파가 나가는 거리. 그런데 요 가로축이 거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의미는 t가 돼서 주기가 돼요. 무슨 소리냐? 이게 거리라면 파원에서부터 어느 거리의 매질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가 되는데 시간으로 바뀌면 어떤 한 점이 시간이 흘러갈 때 위에가 있냐 밑에가 있냐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는 한 매질이 완전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죠. 맞지? 그래서 주기는 1회 왕복 시간이 됩니다. 그걸 한 주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기를 적고 보니까 초당 왕복한 횟수인 진동수와 무슨 관계가 된다? 역수 관계가 돼요. 그지? 봐봐. 얘는 1초에 몇 번 왕복했느냐고 얘는 한 번 왕복하는데 몇 초 걸리냐가 되잖아. 그럼 서로 역수 관계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속력은 뭐분의 뭐라고 하죠? 갑분 운동. 일반적으로 속력이란 시간분의 거리죠. 맞지? 그럼 파동에서는 뭐가 되느냐? 주기분의 파장이 속력이 되는데 t분의 1이 f라 그랬네요. 그래서 뭐가 된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도 속력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죠? 저 공식이 있어야 우리가 굴절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3분이니까 요거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하고 10분에 시작할게요. 그럼 충분히 되겠죠? 필기거리가 많아도.
자, 여기 봅시다. 아까 우리가 파동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파동 역시 반사와 굴절이 되는데, 파동의 반사를 예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해주자면 1. 벽이 평면일 경우, 벽이 평면일 경우는 그 반사되는 벽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나란하게 어떤 파동이 전달되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지금 이 벽 뒤에 덮인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접으면 돼요.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 부분은. 맞지? 요만큼은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만큼은 요렇게, 요만큼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요렇게 반사돼 나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온 거는 요렇게, 요렇게 들어온 부분은 요렇게 퍼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냥 접으면 돼요. 물론 그게 평면파가 아니라 구면파가 퍼져 나갈 때도 어떻게? 네, 요게 벽이면 접으면 됩니다. 그대로 요렇게 접어서 퍼져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응? 대신에 두 번째, 벽이, 그 반사돼야 되는 벽이 구면일 경우, 벽이 구면일 경우는 어떻게 작도하시면 되냐면, 그 진행 경로, 우리 파면의 수직인 선이 진행 경로라 그랬잖아요. 이 진행 경로를 뭐라 생각해라?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작도가 편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평면파가 들어가는데 반사돼야 되는 벽이 마치 오목거울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빛은 어느 예상 초점을 향해 이렇게 굴절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퍼져나가게 된다고. 말 그대로 모였다가 퍼져나가는. 그러면 어느 경우? 평면파가 요런 볼록벽에 부딪힐 경우 요렇게 바로 퍼져버립니다. 왜? 요렇게 간 빛은 요렇게 나갈 거고, 요렇게 간 빛은 요렇게 나갈 거고, 그대로 들어온 빛은 그대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중등에서 반사를 물어보는 거는 요거밖에 안 물어볼 겁니다. 파동의 반사는. 근데 기본적으로 요렇게 되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자, 반사는 그대로 되돌아 나가잖아. 맞죠? 반사는 같은 매질로 되돌아 나가니까 속력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맞지? 근데 우리 속력의 크기는 람다 F라 그랬잖아요, 아까. 속력 계산 공식 여기 있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어떻다고? 이 F 값은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속력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도 일정해야 된다? 파장도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반사예요. 오케이? 자, 드디어 굴절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굴절도 파동의 굴절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자, 굴절이란 서로 다른 매질이 이루고 있는 그 경계선에서 그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동의 전달 경로가 꺾이는 현상이 굴절입니다. 자, 여기가 경계선이고 지금 파동이 요 정도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이 파면의 수직인 선. 너무 밑으로 내려왔네. 요 정도쯤 그으면 되겠다. 요 선이 지금 진행 경로잖아요. 맞지? 따지고 보면 여기에 법선을 세우면 여기가 세타원, 따라서 여기가 세타원, 입사각이다. 그죠? 자, 근데 요거 봐봐. 아까 우리 하위원수 원리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요 점에서 만든 파면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요 점에서 만든 것도 같은 매질이라면 요 지점까지 오겠죠. 맞지? 그런데 지금 같은 매질이야, 같은 매질이 아니야. 같은 매질이 아니잖아. 만약에 요쪽이 속력이 빠르고 이쪽의 속력이 느린 매질이라면 우리 아까 V는 람다 F에서 속력이 느리려면 파장이 짧아져야 된다는 소리죠. 속력이 빠르려면 파장이 길어져야 되고, 왜? F는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요 지점에서 만드는 구면파의 파장이 이까지 가는 파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파장이 짧아지니까 짧은 파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구면파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파면이 요 점에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으로 가버려. 그러면 여기 굴절되는 파장은 요쪽 파면에 수직인 선으로 가는 거지. 자, 진행 경로 꺾인 거 보이죠? 맞지? 이렇게 들어오는 파장이 지금 이렇게 꺾인 거야. 이만큼의 파장을 가지던 요 길이가 람다 1이었던 게 요 길이 람다 2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요 경로니까 여기가 세타 2니까 요 길이가 세타 2, 요 길이가 세타 1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잡히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자, 여기서 우리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 저 사각형만 잠깐 빼서 그려볼게요. 대략 요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진다. 그지? 요쪽 길이가 람다 1. 맞죠? 요쪽 길이가 람다 2. 여기가 세타 2, 여기가 세타 1. 요게 공통변입니다. 그죠? 자, 위에 보면 속력의 차이로 인해서 진행 경로가 꺾인다 그랬잖아. 그죠? 그 말은 여기서 들어가는 V1과 여기서 나오는 V2의 속력 비율이 어떤 각도의 특징적 비율로 계산이 된다는 소리예요.
사인, 코사인 모르면 그냥 결과만 외우시면 돼요, 지금은. 원래 고등과정에서 원래 증명을 다 해주는 건데 미리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 전체를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V2분의 V1이면 결국 람다 2F분의 람다 1F라서 F 약분되죠? 맞지? 그러면 람다 1과 람다 2의 길이는 요 길이를 L이라 그래버리면은 L의 사인 값이네요. 왜?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잖아. 이거분의 이거. 빗면분의 높이. 맞지? 그래서 뭐가 된다? L 사인 세타 1분의 L 사인 세타 2가 되죠. L 약분. 결론적으로 따라서 속력의 B는 파장의 B라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B로 표현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굴절 법칙 혹은 발표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스넬 법칙이라고 합니다. 리을이에요. 응? 이 스넬 법칙 때문에 빛이 휘는 거야. 우리가 빛의 경로를 작도를 하잖아요. 자, 공기 중의 속도 V1, 여기가 세타1, 빛이 요렇게 꺾이고 요쪽이 세타2, 요쪽이 V2일 때도 어떻게 된다? 요 공식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좀 쉽게 풀면 파동은 어느 쪽으로 휘냐? 더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는 결론에 달아. 봐봐. 이렇게 오는데 이쪽이 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느린 쪽에 가깝게 휘어지는 거야. 만약에 이쪽의 파동이 더 빨랐다면 어느 쪽으로 휘었을 거다? 밑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이리 꺾이겠지. 이해가 되죠? 빛도 공기 중에서의 빛과 물에서의 빛의 속력의 차이에 의해서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꺾이는 비율이 뭐다? 속력의 비율로, 각도가. 참고로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요. 공기 중에서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차이에서 빛이 굴절되고 그 굴절되는 것 때문에 붉은 빛이 더 적게 꺾이죠. 우리 분산할 때 이야기했지. 그래서 저녁에 무슨 노을이 낀다? 붉은 노을이 생기는 거야. 해가 질 때. 오케이? 그리고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 이렇게 꺾이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꺾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 끝나시면 요 굴절이 우리 일상에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면은 이제 아까 거울에서처럼 렌즈도 수렴형과 발산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렴형이 볼록 렌즈, 발산형은 오목 렌즈예요. 둘 다 작도를 해보면 되게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요. 볼록 렌즈 같은 경우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은 반대편의 어느 한 초점을 향해서 빛이 모여들게 됩니다. 아까 우리 모여든 거울이 있었죠. 무슨 거울이 빛을 모았죠?
오목 거울이 빛을 모았지. 그래서 이런 볼록 렌즈도 수렴형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상이 맺히는 거 있었죠. 오목 거울이 상이 5가지가 맺혔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볼록 거울도 똑같습니다. 요 거리를 F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상이 바뀌는 거죠. 똑같아요. 그 상은. 어떻게? A, 초점 안쪽에 있을 때 초점 2배 사이에 있을 때 초점 2배 있을 때 초점 2배보다 멀 때 초점 위에 있을 때는 안 생기니까 뺀 거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상이 생깁니다. 확대된 똑바르다는 걸 정립이라고 해요. 한자로. 허상. 여기는 확대가 된 뒤집힌 거를 도립이라고 부릅니다. 실상. 등배율, 도립, 실상. 축소가 되는 도립, 실상이 생기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상이 맺히는 위치 잡는 거도. 예를 들어서 확대되는 걸 하나 그려보자면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첫 번째 경로는 요 선을 타고 요 연속선을 타고 두 번째 선은 여기에서 렌즈 중앙을 지나는 이 선을 타고 그럼 요 선이 겹쳐지면 여기에 겹쳐지잖아. 렌즈 뒤쪽에. 그러면은 마치 여기에 상이 있는 것처럼 크고 똑바른 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돋보기로 보면. 요런 식으로 다 작도가 됩니다.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다?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을 퍼뜨립니다. 마치 여기에 있는 초점에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작도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우리 볼록 거울처럼. 따라서 얘 같은 경우 어떤 상이 맺힌다? 거리에 상관없이 축소가 된 정립, 허상이 생깁니다. 오케이? 우리 사람의 눈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요 앞에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고 그 앞에 우리 각막이 있고 뭐 홍채가 있고 이렇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 망막에 정확하게 상이 맺혀야 밖에서 들어온 빛이 상이 맺히는 자리가 정확하게 망막에 맺혀야 우리가 물체를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이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교실 안에 안경 끼고 있는 사람이 3명, 안 낀 사람이 4명. 렌즈 없죠? 렌즈 아니지, 둘이. 안경 끼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는 나이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선생님까지는 근시입니다, 대부분. 근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굴절 이상이냐면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사람의 눈에서는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거리를 맞추거든요. 초점 거리를.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한 근육이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선모체라는 근육과 진대라는 힘줄이에요. 얘네들이 수축을 해서 수정체를 잡아당기면 두꺼워지고 풀어주면 얇아집니다. 한번 느껴볼게요. 칠판에 선생님이 별 하나를 그릴게. 한쪽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쪽 눈으로 하는 게 더 잘 됩니다. 손가락을 눈 가까이에 놓고 요 손가락이 저 별 옆에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끝을 봤다가 별을 봤다가 왔다 갔다 해보세요. 손가락 움직이지 말고. 손가락을 집중해서 봤다가 별을 봤다가 손가락을 집중해서 봤다가 별을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 눈에 힘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언젠지 느껴질 겁니다. 뭐 볼 때 눈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가죠? 손가락 볼 때 눈에 힘 빡 들어가지.
그게 뭐냐면 이 선모체가 수정체를 잡아당겨서 두껍게 만드는 걸 우리가 느낀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장기이고 성장기 동안 아무래도 현대 도시의 생활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일이 되게 적고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볼 일이 되게 많습니다. 책도 그렇고 문제집도 그렇고 칠판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 수정체가 정상 두께보다 더 두껍게 커진 채로 자라는 거예요. 두꺼워진 상태로 생장 중이라는 거야, 수정체가.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 먼 걸 보기 위해서 얘를 얇게 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안 얇아진다는 거야. 너무 두껍게 커니까. 그래서 그래서 너무 두껍게 상이 커지게 되면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이 아니라 망막 앞에 상이 맺히게 돼요. 이게 근시입니다. 그래서 근시들은 이 앞에 오목렌즈를 넣어주는 거예요. 오목렌즈를 넣어서 빛을 좀 퍼뜨려서 집어넣으면 상이 원래 위치까지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 이제 선생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면 원시 즉 노안이라고 불리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 선모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근육 자체의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수정체가 어떻게 된다? 정상 두께보다 얇아져 있겠죠. 맞지? 그런 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초능력을 발휘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안 보이는 저 멀리 오는 버스가 몇 번인지 보이세요. 왜? 눈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그 거리에 가 계신. 먼 게 잘 보여. 대신에 가까이에 있는 것들, 물체가 작은 것들은 오히려 안 보이신다는 거지. 돋보기를 끼는 게 너무 글자가 작아서 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상이 망막 뒤에 맺혀 있는 거야. 두껍게 만들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상을 망막의 앞에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에 볼록렌즈를 집어넣는 거야. 돋보기를. 대신에 그분들은 먼 거에 훨씬 더 잘 보시죠. 우리보다도. 그래서 근시냐 원시냐 구별하는 방법이 이거야. 근시인 사람들은 글자가 너무 작거나 그래서 안 보이면 안경 벗으면서 가까이 대놓고 봐요. 그냥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야. 안경이 없어도. 나 이 거리는 보인단 말이에요. 안경 없어도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되면 여기에 작은 글씨로 출결점수 적혀있는 이 작은 글자도 이렇게 보면 보여. 안경 안 껴도. 대신에 안경을 끼면 저 거리에 있는 휴대용 조명등 밑에 작은 글자까지는 안 보이긴 하는데 비상대피 안내도 뭐 emergency escapation map 저기 있는 글자들이나 저 시계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오목련.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돋보기 안경을 끼시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야 사실은. 그리고 난시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난시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앞에 각막의 두께가 고르지 않아서 특정 방향으로 굴절률이 조금 다른 걸 난시라 그래요. 난시가 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 볼 때 퍼져서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고 안경 없이 물체를 볼 때 물체가 여러 개로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학교 체육 시간에 농구대회 결승전에서 하필 그날따라 운동할 때 끼는 고글을 안 가져와서 일반 안경 끼고 하다가 몸싸움 하다가 안경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맨눈으로 농구를 하게 됐거든요. 안경이 없는 상태로 자유투를 한다고 공을 튕기고 농구 골대를 봤는데 농구 골대가 아우디 마크더라. 동그라미. 어느 게 진짜지? 다행히 뭐였는지 알아요? 눈에 힘을 풀고 팔을 이렇게 뻗어보니까 공도 4개로 보여. 팔이 8개고. 다행이다. 4개 다 넣자. 그래 넣어서 이겼어요. 그리고 안경을 벗어 제낀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말랐었거든. 안경이 없어서 봉인 해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냥 애들 농구하는 거 말고 그 당시도 이제 인터넷, 그 당시는 이제 PC 통신 시절이니까 그 PC 통신에 있는 농구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 일반 어중이 떠중이보다는 농구를 나름 빡시게 배웠어요. 안경을 벗고 골 밑에 가서 골 밑을 다 씹어 먹었죠. 몸싸움 더 거칠게 하고 막. 안경 없잖아. 나는 안 부서지잖아, 이제.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나는 우리 반 애들이 내한테 패스 던지는 거 받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바운드 패스가 아니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반 애들한테 마음껏 때리게 해놓고 골 밑에 들어가서 리바운드 혼자 다 잡고 골 밑에 다 넣었어요. 와. 자,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죠. 그지? 이게 파동의 굴절과 관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충 다 아파트 살잖아요. 요즘에 주택 사는 사람들 보기가 더 어렵죠. 자, 10층 이상. 한 8층에서 10층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밤에 훨씬 조용하죠. 대신에 방학이니까 여러분들 낮 시간에 집에 있어서 알겠지만 한 10층, 20층 되면 밤 시간에 조용해집니다. 낮 시간에 비해서. 선생님 집이 14층이거든요. 집에 있으면 아파트 놀이터에 애들 떠드는 소리가 집에 들려요. 근데 밤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공기가 밑에가 더 따뜻하고 위가 차갑단 말이야. 근데 우리 소리 즉 음파의 속력은요. 공기에서 331 플러스 0.6 곱하기 온도 미터 퍼 세컨드로 나와요. 즉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소리의 속력이 어떻게 된다? 더 빨라집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느려지고요. 그러면 여기가 소리가 빠르고 여기가 소리가 느리잖아. 그지? 그럼 낮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될 소리가 위로 휘어지는 거야. 그게 소리가 위로 뜹니다. 대신에 밤이 되면 연료량 차이로 밑에 땅이 오히려 차가워지고 위쪽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공기가 안정해진다. 그러죠. 밤에 왠지 공기가 차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람도 많이 좀 바닷가라서 바람 부는 거 말고는 공기가 쫙 깔아앉아서 바람 부는 게 좀 적다는 느낌이 들잖아. 기본적으로 대류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그 대신에 밑에가 더 느리죠, 이제 소리가. 그래서 밤이 되면 소리가 밑으로 깔려요. 위로 안 뜨고.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겁니다. 파도 같은 경우도 파도의 전달 속력은 그 깊이 제곱근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파도도 이렇게 평행하게 몰려오다가 얕은 곳 쪽으로 파도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 가보면 툭 튀어나온 동백섬 쪽으로는 파도 에너지가 모이니까 침식이 강해지고 쑥 들어간 바닷가 쪽으로는 해변이니까 파도가 약해져서 퇴적이 강해지죠. 그래서 모래사장과 바위 절벽이 생기고 이거 초등학교과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안선은 점점 단조로워진다라고 하죠. 왜? 튀어나온 부분은 점점 침식돼서 들어가고 쑥 들어간 곳은 퇴적돼서 나오기 때문에 평평한 해안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파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은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소리 이야기 나온 김에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리는 사실 크게 이야기할 포인트가 많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은 물체가 진동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칠판을 딱 때리니까 칠판이 진동했겠죠? 그러면 그 물체 앞에 있던 공기가 진동해요. 이 공기의 진동은 우리 귀에 있는 고막으로
고막 안에 있는 귓속뼈로 귓속뼈의 진동은 달팽이관이라는 관으로 전달이 됩니다. 아주 얇은 고막이 떨리고 그 떨림을 귓속뼈가 증폭해주고 그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거 반대로 그렸구나. 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파장마다 떨리는 정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차이가 나는 거지. 높은 음부터 못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 요렇게 전달이 되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액체를 진동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뇌가 느껴서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중이염을 앓은 사람들이나 대표적으로 위인 중에 헬렌 켈러 같은 경우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릴 때 열병을 앓으면서 특히 중이염을 앓았는데 여기서 귓속뼈와 달팽이관의 손상이 매우 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내가 읽은 자료에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요 두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소리를 못 듣게 된 거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당연히 말도 못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 목소리 녹음해 본 적 있어요? 나 이제 맨날 녹음하잖아. 재밌는 건 지금 내가 수업할 때 듣고 있는 내 목소리랑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영상 확인하면서 듣는 녹화된 내 목소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내 턱뼈를 통해서도 귀로 전달이 된단 말이야. 이걸 골전도라 그러는데 녹음을 하면 골전도가 없는 소리만 들리죠. 그러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칠 겁니다. 소리의 가장 중요한 3요소는 첫 번째, 소리의 크기. 단위는 데시벨. 소리의 크기는 그 소리 파동의 진폭과 연결이 됩니다. 소리의 진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벽을 약하게 치거나 세게 치거나 하면 떨리는 폭이 다르고 공기가 흔들리는 폭이 다르겠지. 그게 큰 소리, 작은 소리로 결정이 나는 거고요. 특히 데시벨이라는 단위는 소리의 크기가 10배가 될 때마다 플러스 10데시벨이 됩니다. 그럼 물어보자. 소리 크기가 100배가 되면 몇 데시벨이 커질까요? 20데시벨. 네, 20데시벨입니다. 100배면 10배에 10배잖아. 이렇게 되는 함수가 수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들어본 적 있을 건데 로그 함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로그 함수 중에 미수가 10인 상용 로그를 쓰기 때문에 pH도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숫자 1 차이가 산성도 10배씩 차이 나게 되거든. 나중에 고등과정은 배우는데 다 로그 함수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의 기준인 0데시벨은 뭐냐?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게 만들어 놓은 방에 손뭉치를 하나 바닥에 톡 떨어뜨리면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사람 귀에 들릴랑 말랑 할 정도로 나거든요. 거기를 0데시벨이라고 소리를 점점점 올립니다. 여기에 있는 3명은 앞으로 약 6년 정도쯤 뒤에 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약 155데시벨짜리 소리를 듣게 되겠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6년 뒤에 될 거거든, 얘네들은. 군대 가야죠. 코리아 남이. 소총 소리가 약 150에서 160데시벨입니다. 탕! 요즘에는 헤드폰 준다더라. 귀 상하지 말라고.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떠드는 소리가 80에서 100데시벨이에요. 친구랑 귓속말 하는 게 한 4, 50데시벨.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평균 한 80데시벨 전후로 하고 있을 거고,
여객기 엔진 소리가 140에서 150dB입니다. 그럼 꽤나 크죠? 총소리가. 자, 두 번째. 높낮이. 높낮이는 진동수인 헤르츠가 결정합니다. 내가 여기 그게 있나 봐. 잠시만. 요게 녹음이 잘 될까 모르겠는데 여기 아마 있지 싶은데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있다. 찾았다. 자조. 자, 이게 소리가 녹음이 잘 될지 몰라서 여기 하나 갖다 놓고 놓을게요. 음이 바뀌죠. 간단히 학교 종이를 울려봤는데 어떻게 녹음됐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악기 같은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악기를 다뤄본 사람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악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수가 커집니다. 이걸 길게 놓고 떨릴 때의 그 떨리는 속도하고 왕복하는 속도하고 짧게 잡고 튕길 때 속도하고가 달라요. 짧게 잡으면 훨씬 빨리 떨려.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이 높아지고요. 진동수가 작아지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기 같은 거 잘 생각해 봐봐. 같은 계열의 악기들은 작은 악기가 높은 음역대, 큰 악기가 낮은 음역대가 되죠. 봐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맞지? 악기 줄이 길어질수록 소리가 낮아지죠. 목관 악기 같은 경우도 피콜로,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점점 낮아지잖아. 커지면서. 그랜드 피아노 봐도 알죠? 요쪽 건반이 줄이 길고 요쪽 건반이 줄이 짧잖아. 그래서 낮은 음, 높은 음이 되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목에도 적용이 되고 있죠. 변성기가 오면 남자든 여자든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건 뭐냐면 생장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목에서 소리를 내는 성대라는 근육의 길이가 바뀌어요. 보통 아동일 때는 3cm 전후의 크기였다가 성인 여성이 될 때는 4cm 정도? 4에서 5cm 정도까지 커져요. 성인 남성은 7에서 8cm까지 커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바이올린을 들고 출발을 했는데 아동용 바이올린이나 그냥 바이올린을 여성의 경우는 바이올린 또는 비올라 정도의 사이즈로 커지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악기가 갑자기 첼로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게 급격히 성장하는 중학생 시기에는 높은 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왜? 첫 번째, 갑자기 커진 악기에 적응도 못했고 그 악기에서 소리를 제대로 낼 만큼의 힘도 아직 안 길러져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때 목 관리를 잘 해주셔야 나중에 높은 음을 잘 낼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톤이 좀 높죠. 남자치고 직업병입니다. 학원 선생들은 요 정도 톤으로 해야 애들이 안 졸아요. 근데도 졸르시. 생각해봐.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해버리면 음이 막 쭉쭉 깔려. 옛날에 뭐 드라마에 나온 이성균인가? 몽골라 파스타 하나. 다 졸겠죠. 목소리가 그러면은. 그래서 높은 음을 연습하다가 그냥 음이 높아졌어요. 자, 요런 것이 높낮이고 재밌는 게 한 옥타브 있죠. 진동수 2배 차이가 납니다. 낮은 도와 높은 도 있죠.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 물체의 진동수가 2배가 되고 만약에 똑같은 악기로 만들려면 줄의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 딱 한 옥타브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옥타브에 음계가 몇 개 있죠? 음악식으로 말고 과학식으로. 몇 음계지 한 옥타브는? 도에서 높은 도까지 음계가 몇 개야? 과학식으로.
더 있잖아. 7개 말고. 12개죠, 12개. 피아노 보면 알잖아요. 백건이 7개고 흑건이 5개가 있잖아. 그래서 한 옥타브가 2개가 되지만 한 반음이 12제곱근의 2라서 1.06배의 차이가 납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화음이라고 부르는 비율 있잖아요. 1도화음, 4도화음, 5도화음 이런 거 있잖아요. 도미솔, 파라도, 솔, 시레. 그 화음은 그 진동수의 비율이 자연수가 됩니다. 3대 4대 5인가 4대 5대 6인가 그래요. 1도화음이. 진동수 비율이 계산해 보면.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화성학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어울리는 소리는 진동수가 자연수의 비로 나오더라 하면서. 자, 세 번째, 마지막. 소리의 맵시, 음색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파형입니다. 요즘에 이제 핸드폰에 다들 뭐 시리라던가 빅스비라던가 음성인식을 통한 사용자 지원 소프트웨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친구 거 백날 불러봐야 대답 잘해 안 해? 별로 안 하죠. 쟤네들이 그럼 어떻게 그걸 인식하느냐? 사람들마다 가지는 성대의 크기, 굵기 등등에 의해서 이 목소리에 떨리는 패턴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친구가 여러분들 부르면 누구 목소리인지 아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 성대의 파형이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소리 누구 소리인데가 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거 백날 성대모사 해봐야 사실은 자세히 눈 감고 들어보면 본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왜? 사람마다 파형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대신에 옛날에 히든싱어나 그런 거 보면 모창 능력자들이라고 나온 사람들 특징이 어때요? 얼굴 생김새가 은근히 원곡 가수랑 많이 닮은 느낌이 나죠.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왜? 비슷한 악기니까. 우리 사람의 목을 악기라고 본다면 비슷한 악기니까 비슷한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생각해봐. 바이올린 가지고 플루트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못 내죠. 왜? 바이올린은 현을 긁어서 진동해서 나는 소리고 플루트는 관 안에서 공기가 울려서 나는 소리잖아. 소리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다르니까 당연히 소리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응? 약간 시간이 오버됐는데 8회 동안,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이 중에서 화학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9월 중순에 토요일 날 저랑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끝! 밥 먹는 시간이 줄었다.